NS 심화반 답안 작성 기법 챕터 5 이교시험 목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S 심화반 백현 멘토입니다. 네, 어느덧 챕터 5의 이교시험 목차까지 진행하게 되었네요. 이교시험 목차 어떻게 보면은 이교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2교시험 목차 잡는 연습을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기 때문에 목차 잡기에 대해서 여기 강의를 듣고 기본 가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NS 심화반에서는 이러한 목차 잡기 연습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잡을 때 제가 모범 목차를 하나 작성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작성하신 목차와 모범 목차를 비교를 해서 어떤 목차가 더 좋은지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2교시험 목차 첫 번째, 한 가지 질문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2교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형 문제와 그 다음에 논리형 문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활용되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IT 담당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소를 설명하시오. 딱 봐도 논리형 토픽이죠. 그래서 각각 이 두 가지 유형의 한 가지 질문형을 정복하신다고 하면은 한 개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형과 논리형은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요, 개념형은요, 확장한다는 느낌, 토픽을 이렇게 확장한다는 느낌, 아니면 토픽을 세부 깊숙까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답안 전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형 토픽은요, 전체 토픽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MEC라고 하잖아요. 미시하게. MEC 형태로 각각 그룹핑을 해서 답안을 관점 단위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의사결정 나무부터 볼게요. 저는 의사결정 나무는 이렇게 잡았어요. 개념형 토픽이기 때문에 1단락에 당연히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만 쓰면 1단락이 좀 심심하기 때문에 개념 및 특징으로 1단락을 구성을 했고요. 네, 2단락은 가장 기본적인 거. 1교시형에서 어떻게 작성합니까? 1단락 개념, 2단락 개념도 및 구성 요소, 3단락 활용 사례, 아니면은 핵심 기술, 아니면 절차, 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2단락에는 구성도 및 구성 요소로 해서 구성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구성 요소는 뭐뭐가 있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간글로 다음 단락 연결을 했어요. 이런 구성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성 맞춰서 분류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절차, 평가 방법, 분류 절차와 평가 방법으로 2단락과 3단락을 연결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 토픽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는 과적합이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4단락으로 제안을 하면서 좀 더 토픽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정확도가 높을 경우에 과적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토픽을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팩트 기반의 답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을 보겠습니다. 논리형은 제가 아까 전에 미시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문을 읽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배경을 설명했죠. 2교시형은요. 이렇게 지문에서 뭔가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를 1단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럼 1단락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대한 보안 이슈 개요. 이 내용을 1단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슈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IT 담당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소를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관리적 기술적 보안 요소, 3번 개발 운영 단계에서의 보안 요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리적인 내용으로 미시하게 제시를 했으면은 4단락에 뭐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려해야 될 보안 요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도입 방안에 대해서 보통 나오겠죠? 근데 저는 도입 방안
제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꺾어가지고 저는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SLA 예시로 꺾었습니다. 왜? 이런 보안 요소들은 SLA로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SLA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 마무리를 한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형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을 미시하게 나누어서 목차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질문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2교 시험 목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도 쓰기 되게 쉬워요. 두 가지 질문한 거를 각각 2단락, 3단락에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1단락, 4단락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질문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의 한 페이지를 쓴 한 단락을 구성하는 유형과 두 가지 토픽을 한 단락으로 구성하는 유형, 두 가지의 유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내용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뭔가 다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했다는 걸로 인트로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연결을 해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뤄져야 될 주요 내용을 개발 과정과 적용 과정으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이렇게 주요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거버넌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3단락을 논리를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로 관리를 하면 거버넌스는 체계잖아요. 이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든지 모형에서 프레임워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라고 해서 운영 조직이 있잖아요. 뭐 C레벨 그 다음에 전담 기구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형 내용과 개념형 내용을 약간은 논리와 개념을 섞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정말 인사이트 있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모형이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평지무라고 해서 평가, 지시, 모니터링 이 세 개의 체계를 계속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운영 체계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락에 두 가지씩 쓰는 유형이에요.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물어보고 모듈의 응집도와 결합도.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듈화라는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모듈화의 기법에는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고 그다음에 모듈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팬인과 팬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합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개요라는 1단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단락에서 꼭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핵심 키워드. 저는 모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는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팬인과 팬아웃이 있다. 이렇게 1단락에서 오버뷰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락 응집도와 결합도 설명 3단락 팬인과 팬아웃 설명 그 다음에 4단락은요. 이런 설계의 사례라든지 이런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요소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은 팩트 기반이기 때문에 4단락은 약간 팩트보다는 설계 원칙이나 설계 사례로 논리적인 내용으로 논리적이나 아니면 사례의 약간 정성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를 써도 좋지만은 여기에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쓰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모듈은 설계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포트 모듈을 할 때 뭔가 고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다 생각나는 건데 아니면 4단락에 이런 거 모듈화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뭐 기능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리팩토링 같은 그런 내용도 뭔가 이 모듈화에 엮어서 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가지 질문형입니다. 세 가지 질문형은 어떻게 보면 목차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질문한 거를 1단락, 2단락, 3단락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 가지 질문형을 1달러, 2달러, 3달러로 쓰면은 과연 그게 좋은 점수를, 출제 의도를 정말 분석한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술사 답안은 꼭 재원이나 인사이트 제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쓰기 급한 답안보다는 좀 더 채점자가 읽기 편하고 뭔가 나의 기술사적인 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답안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얘는 세부 토픽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세부 토픽들을 쓰는 형태고요. 얘는 전략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토픽 한 개에 대해서만 쭉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자와 후자를 비교했을 때 과연 전자 인사이트를 전자에서 어떻게 녹일 거고 후자에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녹일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자 방식에서 인사이트를 녹이려면 보통 인사이트는 4단락에 녹여야 돼요. 그런데 답안에서 비점진적 통합 방식과 점진적 통합 방식을 1단락에 쓰고 2단락에 하향식과 상향식 통합 테스트를 2단락에 쓰고 그다음에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을 3단락에 쓴다면 과연 4단락에 어떠한 인사이트가 와야 될까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그냥 요 세 가지를 통합한 오버뷰를 1단락에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1단락에서 나는 저 세 가지를 왜 물어봤는지를 알고 있어 라고 찍고 그 각각의 가나다를 2, 3, 4로 작성을 하게 되면 좀 더 오버뷰를 한 답안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가나다를 볼게요. 가나다를 보면요. 정의, 구성요소, 구축 방안 및 구축 절차. 이거 어떻게 보면은 1교시 목차랑 똑같지 않나요? 1단락 정의, 2단락 구성요소, 3단락 구축 방안. 1단락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각각의 1단락, 2단락, 3단락을 구성하고 4단락에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락에 정의를 썼어요. 정의 두 줄만 쓸 거냐고요. 2교시형은 정의를 이렇게 가로 한 개의 문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의를 좀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 및 필요성. 왜냐면 왜 필요성을 골랐냐? 다의 구축 방안과 구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전략적 기업 경영을 구축하기 위한 문제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필요성으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작성하고요. 구축 방안이 구축 절차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단락에 뭐가 오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구축 방안을 물어봤고 구축 절차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4단락에 올 수 있는 거는 구축 전략이 오는 건데 전략이 방안이랑 많이 겹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올 수 있는 요소로는 저는 고려사항이 가장 적합한 4단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기반, 그 다음에 약간 논리 기반인데 4단락 고려사항이 오면 또 논리로 마무리를 하니까 끝에가 좀 약간 희미해지는 감이 있지만 고려사항이라는 거 어떻게 했어요?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나만의 기술사적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의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나다에서 가의 정의를 물어보면 바로 정의를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나다의 관계를 보시고 4단락의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가지 질문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형에 2가지 유형을 골랐는데요. 한 개는 가나 다라를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으로 쓰는 유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가나 다라에서 가나를 한 개의 단락으로 다라를 한 개의 단락으로 묶는 형태로 그룹핑하는 형태로 가져와 봤어요. 그죠? 첫 번째. 여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데 목차를 볼게요. 개요, 원리 및 절차, 유형, 방안. 채점자, 출제자 분이 기승전결로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요.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목차 보기 싫어. 그냥 이 목차로 너네들을 비교할래. 너희 예비 기술사들 이 목차대로만 작성을 해. 그러면 여기서 답안지 퀄리티로 비교를 할래.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부 내용의 퀄리티가 답안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두 개의 그룹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니까 뭔가 알파, 베타, 인수 테스트 프로세스를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로 쓰면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핵심을 사용자 테스트를 1달러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 테스트를 1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를 사용자 테스트에서 인수 테스트의 세부 기법, 알베감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를 묶었고, 여기서 간글로 인수 테스트를 연결을 해서 인수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 프로세스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서 전부 다 그 개념 및 원리, 그리고 또 개념 및 원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논리적인 내용, 인수 기준을 넣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핵심이고, 여기는 그 사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답안 분량을 여기 2단락과 3단락을 약 2.5페이지 정도 가져가고 0.5페이지 가져가서 3페이지 반을 쓰시면 정말 퍼펙트한 답안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비교형 목차입니다. 비교형 목차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토픽 두 개나 토픽 세 개를 비교하는 유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중간에 비교가 들어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일 경우 어떻게 목차를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비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제일 좋은 답안은 뭐냐면요. 저희 1교시 비교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제가 챕터 2에서 1교시 답안 작성 방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1달러 개념, 2달러 가의 개념도 비교, 2달러 나의 상세 비교, 3달러의 활용 사례 비교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이걸 2교시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달러 개념 비교, 2달러 개념도 비교, 3달러 상세 비교, 4달러 활용 비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작성하면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베스트 답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과연 비교로 3페이지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인사이트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녹여요? 녹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제일 좋지만 우리는 25분이라는 제약이 있는 이 시간 내에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단락에는 블록체인의 계율을 시작해서 블록체인의 유형은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도입을 할 땐 이런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1단락에서 약간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단락부터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개념 비교에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3단락에서는 상세 비교를 해서 구성도 비교와 구축 및 사례 비교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1단락에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할 거라고. 그러면 4단락에선 유형별 구축 방안을 비교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인사이트 있게 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그 전체 오버뷰를 1단락에 작성을 하고 2단락, 3단락에서 개념적인 내용과 우리가 마지막 4단락에 가져가야 될 내용을 이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락을 만들어 놓고 4단락에서 구축 방안을 사례별로 제시를 하면서 인사이트 있는 기술사적 재현을 한다면 정말 흐름 있는 논리가 잡히는 비교형 답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목차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비교가 있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비교가 있는 유형은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데이터옵스와 데브옵스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데브옵스와 데이터옵스 비교. 2. 데이터옵스 아키텍처 및 주요 기술. 딱 읽어보니까 데이터옵스가 3개가 있고 데브옵스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요? 데이터옵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1달락 데이터옵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문을 통해서 유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달락에서는 당연히 데브옵스도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2개 나왔으니까. 데브옵스를 1달락에서 키워드로 적어주시고 데브옵스를 데이터옵스로 가야 된다. 다양성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달락에서 2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2에서 3호를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간글이 핵심입니다. 데이터옵스의 확장인 데브옵스를 내재를 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 그럼 이 역량 강화를 뭘로 해야 되느냐? 아키텍처와 주요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면 데이터옵스 역량 강화 방법, 아키텍처와 주요 기술이라고 리드문을 써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옵스 도입 방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정말 최고의 목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도입 방안을 유추한 내용은 뭐냐면요. 1단락에서 데이터 옵스에 대한 내용을 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락에서 비교를 했고 3단락에서 이러한 내재를 하기 위한 주요 기술들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도입 방안은 이거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흐름 연결형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국면 전환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 갈등과 프로젝트 성과 관계, 갈등 요인 해결 방법,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 적용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작성하는 건데 먼저 볼게요. IT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 내부의 많은 갈등 해결과 동기부여는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PM의 입장에서가 핵심이에요. 아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1단락에서는 PM이 키워드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키워드가 뭐겠어요? 지문 가나다에서 나오는 거, 갈등, 성과, 동기부여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단락에서 PM은 프로젝트의 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터프만의 팀 개발 5단계 이거를 1단락에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스토밍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성과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를 낮출 수 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오버뷰로 1단락을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1단락의 갈등과 성과 있잖아요. 2단락 내용 나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2단락에서 3단락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갈등 관리를 위한 갈등 요인과 해결 방법. 그러니까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 요인이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결 방법을 못 써도 간글로 쓰면 돼요. 갈등 최소화를 위해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럼 갈등 최소화 방안, 동기부여 이론과 적용 방안. 딱 흐름이 1달러부터 4달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으면 정말 좋은 목차가 됩니다. 자, 다음은 그 토픽의 관계로 국면이 전환되는 토픽이에요. 앞에는 흐름이 쭉 연결됐지만은 여기는 국면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가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련된 내용만 물어봤어. 패턴에 관련된 내용. 근데 갑자기 블랙보드 패턴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블랙보드 패턴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쭉 핵심으로 쭉 넘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패턴이랑 오버뷰에서 블랙보드 패턴으로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블랙보드 패턴이 왜 요즘 이슈화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출제 오드를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 목차의 가장 큰 핵심은 2에서 3달러 넘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달러의 아키텍처 패턴에 개념을 넣고요. 2달러기는 유형을 넣는데 이 유형에 블랙보드 패턴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이건 아마추어예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 패턴을 넣고 그 다음에 왜 블랙보드 패턴이 요즘 이슈가 되는지 간글로 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블랙보드 패턴을 설명하는 거하고 장단점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아키텍처 패턴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보드 패턴에서 횡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횡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블랙보드 패턴의 적용 사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보드 패턴에 더 집중을 한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가나와 다로 국면 전환이 되는 식으로 형태의 목차를 잡았기 때문에 좀 더 답안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가 올라가는 흐름 연결의 목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기술사 답안은 가장 중요한 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답안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프레임을 잡고 아무리 키워드를 많이 암기를 한다고 해도 채점하는 사람이 정말 암기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답안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과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쉽게 읽을 수 있는 답안, 즉 적절한 가독성과 목차 그런 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학습을 충분히 하신다고 하면 정말 합격한 답안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 NS반에서는 그러한 형식의 답안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모든 예비 기술사 분들이 가독성과 그다음에 적절한 목차 구성을 통해서 답안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NS 심화반의 백현 멘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